보통 이런 경우는 가까운 공간에서 기습을 해서 납치하는,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아이들 데리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었다, 확실하고. 테이프는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캠코더 안에 테이프는 윙윙거리며 돌고 있었고, 남자는 무표정하게 아이를 찍고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해 보이는 방, 거기에는 한 여자아이가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도망을 쳐서 자기에게 맞았다고 말하는 남자. 남자는 그러면서 카메라에 아이를 확대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촬영한 이 테이프를 지금 남자의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안 구석에 박혀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영화인 줄 알고 비디오 데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방에서 한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지 않는 아이의 얼굴. 아내는 한 형사 앞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디오에서 봤던 아이. 이 이야기는 20년을 걸쳐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가 어쩌면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름이 오는 것이 무서웠다는 마을 사람들. 여름이 오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올 때쯤 1년 간격으로 실종된 2명의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 앞에서 아이가 하나 사라졌고, 여기서 좀 떨어진 학교 앞에서도 애가 또 사라졌다니까요. 뭐 애들만 잡아간다고 계단까지 돌았을 정도니까. 당시 9살이었던 김성주양. 2000년 6월 15일 오후 2시경 전남 강진의 한 초등학교 앞. 성주는 학교 맞은편 문구점 앞 평상에 앉아 오빠를 기다리던 중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2001년 6월 1일 오후 1시경, 이번에는 성주가 사라진 장소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이웃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은 양이 실종됐습니다. 1년 간격으로 여자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됐어요. 근데 아무 단서나 흔적도 없었고, 뭐 돈을 노리거나 원한에 의한 요구도 아니었고요. 당시 김성주 양을 봤다는 또래 아이들의 목격담, 그리고 하은이가 납치되어 앵벌이를 한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사실로 확인된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언론 공개 수사를 6회 정도 했지만 제보 내용이 없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의외로 목격자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목격담 중 실종 당일 오후 2시 50분경 학교 앞에 있는 성주를 봤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20여 분 뒤 또다시 성주를 봤다고 진술했는데, 성주가 우시장 방향으로 남자 3명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다음 날 같은 학교 다른 학생에게 다시 목격된 성주. 그 학생은 남자 2명과 액세서리 가게에 있는 성주를 봤다고 했습니다. 목격한 학생은 성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을 불렀고 안녕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가게 주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용의자를 닮은 사람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미궁에 빠진 사건. 하지만 두 사건은 공통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여자애들이 1년 간격으로 하굣길에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시기가 둘 다 6월이에요. 그리고 실종 장소가 엄청 가깝다니까요. 이러니 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감은 커졌지만 유력한 진술도 증거도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고, 점점 사건이 잊혀져갈 무렵 최초 사건 발생 8년 후인 2008년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주, 하은이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우범자 재조사 중에 이미 수감 중이던 한 남자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자가 왜 용의선상에 오른 것일까? 그는 왜 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일까? 남자에겐 비밀이 많았고 이건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아 연쇄 유괴 사건입니다. 2000년 6월 15일 그리고 2001년 6월 1일 1년 사이 거의 1년 간격으로 벌어진 사건이고요. 저희 크라임에서는 한 4, 5년 전에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놓친 게 없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건의 유사점이 많습니다. 이제 성주양 같은 경우는 2000년이죠. 6월 15일 날 오후 2시에, 그리고 하은양 같은 경우는 2001년 6월 1일 오후 1시, 둘 다 하굣길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두 초등학교 사이의 거리가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 차로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둘 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성주는 9살, 하은이는 7살. 그리고 최종적으로 둘 다 가방 옷까지, 그리고 어떤 생존 신호나 시신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금품을 요구하는 연락도 없었고요. 이 공통점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노리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없어진 후에 연락이 없었어요.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럼 이것은 제3범죄는 아니다. 유괴 같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예를 들면은 뭐 아동 성범죄라든가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범죄에 있는 그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크게 나눠 갖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1년 사이에 연쇄적으로 벌어졌다. 라고 하면 이 두 사건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대부분 낮 시간에, 그리고 아마 저기 하굣길 네. 정도에,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가까운 혹은 근처에 공간에 거주하거나 공간에서 기습을 해서 납치하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네. 특정한 초등학교 애들 납치할 이유가 없다. 왜? 자기 근처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가 그냥 도보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공간에 어슬렁거리는 트롤러 같은 그런 성범죄자가 뭘 했을 가능성. 네. 그 정도가 추정이 될 수 있죠. 성주양 사건의 경우 실종 다음 날 새벽 4시 10분경 집에 이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부모님이 밤잠을 못 이루고 계셨고요. 실종 직후라서요. 이걸 받으니까 아무 소리 없이 전화가 끊어졌고, 이상한 느낌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는데 검은 차가 있었고 바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2차 관련된 목격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장의 할머니께서 새벽에 이제 시장에 나가시는데 검은 승용차를 탄 차가 멈춰서더니 이 성주양 초등학교 위치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서 무슨 초등학교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딥니다 라고 하니까 갔다. 이런 목격담 두 개가 좀 겹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진이라고 하는데 2000년도에 이 공간에 네. 이런 검은 승용차가 얼마나 자주 목격되느냐. 그런 게 소유할 수 있는 데냐. 2000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애매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원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선착장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공간적 상황에 따라서 이 검은 승용차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급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군부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원래 거기 있지 않은, 있을 수 없는 검은 승용차가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봤더니 떠났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건 뭔가 있다. 근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 왜 있죠? 그 검은 승용차가? 만약에 납치범이 성주양 부모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고, 그런 뭐 변태적인 건 소설적인 이야기고, 사실 일반 심리만은 멀리 좀 벗어나거나 숨거나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은 돌아다니는 게 좀 그럴 텐데. 그렇죠. 네. 아니 왜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혹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때가 아니라 한참 뒤에 네. 성주에 뭐 이 실종을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경찰이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혹시 검은, 이렇게 해서 일종의 확증 편향이 생긴 것이 아닐까? 목격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 성주양을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복귀해 됩니다. 우시장 쪽으로 어떤 3명의 오빠를 따라가고 있어서 좀 이상한 느낌에 뒤를 좀 밟았더니 그 오빠가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쫓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우시장하고 앞에서 또 다른 목격담인 액세서리 가게의 목격담이 있는데, 이 가게 모두 다 학교 500m 반경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범인이 혼자냐 아니면은 복수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 아이가 완전히 착각하지 않고서야 대놓고
거짓말하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성주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네. 오빠들을 따라간 건 맞다. 그러면은 그걸 혼자 봤느냐? 아니, 악세사리 가게에서도 그런 비슷한 목격을 했다. 네. 안녕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얘기는 앞에 검문 승용차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네. 앞에 검문 승용차 얘기는 그냥 착각이거나 확증 편향일 수 있지만 이거는 같이 얘기를 하고 보고 서로 대화를 한 거잖아요. 네. 아니면은 우리가 따라갔다는 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고 의미를 하는 건지 같이 간 건지 네. 이거를 이 사람들 표현이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표현으로 쓰면 안 되죠. 상황을 봐야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의혹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보통 이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수로 혼자서 범행을 하고 다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오빠 셋, 뭐 그리고 이제 목격담이나 뭐 누구랑 같이 이런 것들이 복수의 어떤 이런 그룹으로 하는 게 가능한가? 어떤 형태로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어떤 아동 성범죄가 있으면 주범이 한 명 있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몇 명이지. 네. 그들 사이의 기능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어쨌든 확실한 거는 몇 명이 애와 같이 있었다까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하은 양 같은 경우에 이제 하교 후에 성요셉 여고 횡단보도 앞까지는 친구랑 같이 가다가 거기서 헤어져서 하은 양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골목 한 이발소 앞에 이제 주민에게 목격된 게 이제 사람에게 목격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까지는 30분 정도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좀 몇 단 길이 있었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누구와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혼자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같은 거죠. 거기서부터 집까지 30분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납치한 거죠. 데리고 간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근처 사는 사람이겠죠. 아니 굳이 전혀 먼 곳에서 와서 아니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아이를 네. 그러니까 이 의미라고 있다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특정되지 않은 예. 데려간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거기에 살거나 거주하거나 인연 연고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특정한 포스트에다 데려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용의자가 나타났는데요. 수감 중이라는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에 대한 수사가 동력을 잃고 있을 때 실종 아동 수사팀 형사가 탐문 과정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젊은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동네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곤 한다는 소문. 두 애가 실종된 장소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를 그 남자애가 몇 번 놀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마을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귀갓길에 꼭 그 젊은 남자의 집 앞을 지나가야 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아모 씨. 2008년 재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씨는 성주가 실종된 2000년 6월 15일 이후 갑자기 여행을 떠났다가 돌연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종 사건이 있던 2001년도에는 나 씨가 의가사지대 후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심을 바탕으로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나 씨.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증거나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재수사가 시작된 2008년. 그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죄목은 살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시 시간을 2002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나씨는 의가사지대 후 2002년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나씨의 방을 청소하던 중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자애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얼굴이 멍이 든 상태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카메라를 보고 애를 가리키면서 얘 도망가다가 나한테 잡혀서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나씨는 이런 류의 영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서 찍었다고 해명했지만 분노한 아내는 무조건 이혼하길 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한 두 사람.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 씨는 아내가 사는 곳에 찾아가서 그 아내 남동생, 그러니까 처남을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그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나 씨가 살인죄로 수감됐는데 그때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좀 이상했어요. 강진에 있는 것 말고 광주에 있던 거요. 컴퓨터는 분리해서 망가뜨려 처분해버리죠. 내 짐이나 물건들도요. 광주에 있던 거요. 면회 오실 때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안부만 얘기하세요. 궁금한 건 내가 물을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나 씨는 자신의 컴퓨터를 망가뜨려 처분해달라고 한 것일까?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 씨는 살인죄로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2008년 뒤늦게 나 씨를 주목하게 된 경찰은 나 씨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주 하은이 연쇄 실종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나 씨의 자택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 하지만 결국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 씨가 적어놓은 이상한 메모들이 발견됐습니다. 성주가 실종된 직후 나 씨가 홀로 떠났던 여행에서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독백 형식의 글. 단지 날 알고 있지 않다면 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죄도 나에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 씨가 지인에게 쓴 다른 글. 얼마 전에 일은 나와 관련이 없으며 나 또한 확인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지인에게 보낸 글에서 얼마 전의 일이라면서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작성한 시점이 성주 하은의 실종 사건 직후였기 때문에 의심을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증거나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 안에서 나 씨가 작성한 이상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네, 용의자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나 씨였고요.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곤 했다라는 곳인데, 이 장소가 앞에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범인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집이 인근 근처예요. 성주한 양 실종지 근처고요. 또 이게 타이밍이 또 묘합니다. 군대에 들어갔다 나온 시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2년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1년 만에 나왔는데, 군대에 들어가기 직전이 성주양, 직후가 하은 양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되게 묘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우연은 그렇게 흔하지 않죠. 이 용의자 말고 그 주변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느냐? 사실은 그런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이 사람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왔다. 그 전후에 아이들이 사라졌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토바이나 아니면 뭘 타고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는 소문이 돌더라. 그 소문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테이프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발견했는데 얼굴에 멍든 상태로 울고 있는 애가 있다. 얘 도망갔다 나한테 맞았다라고 이제 목격자가 분명히 있고 뭔가 기록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독백을 글이 남긴 글이 있었는데 단지 나를 알고 있지 않다면 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죄도 나에겐 없었을 것이다. 라는 본인의 독백글 하나하고 누군가에게 보낸 글 중에 하나가 얼마 전 일은 나와 관련이 없으니 나 또한 확인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이 테이프, 그 다음에 앞에서의 그 아이들을 데려간 행동과 이 뭔가 묘해 보이는 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 아내분이 거짓말할 가능성.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을 음해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죠. 음해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그 수감된 이유가 그 아내의 동생과 관련된 네. 살인 네.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억하심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굳이 아이들이 뭐 그 안에서 이상한 짓을 당하는 것까지 이렇게 창작을 해서 네. 음해할 이유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성이 창작하는 상황치고 너무 이상하고 그렇죠.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 그걸 비슷한 예로 봤기 때문에 그걸 한 거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아내분의 전 부인이죠. 전 부인의 신뢰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전제로 하고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었다. 확실하고 그러면 이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용의자는 최소한 아동 성범죄자, 확실히 컬렉터 맞다. 근데
트레이더인지 트래블러는 아닌 것 같다. 컬렉터는 과거의 CCM의 초기 개념으로서 아동 성착 침물을 찍어서 보관하는 컬렉터 세 종류 중에 컬렉터는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옷 벗고 속꼼장난 하면서 같이 뭐 성행이든 뭐 하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찍어서 자신의 성적인 공격성을 네. 성착 침울을 네. 해는. 근데 그 뒤에 조금 발전된 개념, 왜 발전됐냐면은 사이버 공간, 인터넷으로 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컬렉터는 컬렉터인데 트레이더, 그거를 교환하는 트레이더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그거를 공간을 이동하면서 네. 아이들을 납치해서 찍는 걸 트래블러라고 이렇게 점차 진화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컬렉터는 맞는데 트레이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교환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죠. 왜 교환했는지가 중요하냐면 네. 공범의 여부. 네. 혼자 했는데 누구랑 둘이 같이 했다. 셋이 같이 했다. 아니면 주정관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레이더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적어도 이 범인은 컬렉터는 맞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죠. 당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일인데 그 아내분의 동생이 늘 죽였어요. 근데 동생의 아내분을 죽인 이유는 죽인 건 맞는데 왜 죽였는지 모르겠고 네. 어쨌든 죽여서 수감돼 있었는데 그 관대에 여러 가지 짐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 용의자가 교도소에서 이런저런 글을 근데 이 글은 일정 정도 암호화된 거고 네. 그 암호화된 거를 경찰들이 풀어갖고 한 걸 보는데 가정법으로 돼 있어요. 네. 그것도 단지. 여기서 단지가 네. 이런 범죄자들의 이 의미가 단지 혹 당혹해서 이거는 이 사람들의 시점에서 파악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단지로 두 문장 다 시작을 해요. 예. 네. 가정법이죠. 네. 근데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이 심리적인 이상자, 사이코패스라고 특정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앞에 건 의미가 없습니다. 뒤쪽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유가 나를 알고 있지 않는다면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죄를 지은 건 너네 때문이고 그 상황 때문인 거야. 책임 전가? 피해자 탓. 예. 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죄도 나한테 없었을 것이다. 부모 탓. 뭐 누구 탓.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동태죠. 네. 자기가 그 범죄를 했다는 건데 죄가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얼마 전의 일은 나와 관련이 없으면 나 또한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얼마 전의 일이라는 게 뭐냐? 이 시점에 이게 말 그대로 이 연쇄 실종 그 시점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은 나와 관련이 없으며라고 하는데 앞에 거에 대한 가정법을 쓴다고 하면은 네. 앞에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자기가 확인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내가 그것을 이 아이들이 내 작품 속에 존재하는지 몰라. 근데 그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지 보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 기록을 하고 보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있다가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 없애달라. 근데 이 시점이 본인이 일단은 이 성주하은 양 그 사건으로 수사를 한번 그래도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다른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수사망이 본인에게 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컴퓨터에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성주하은 양 데이터가 들어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도 이 살인을 하고 검거되고 그때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왜 들어갔는가에 대한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인을 왜 했느냐. 조금 추정입니다만 이 아내의 남동생도 혹시 이 용의자의 그 컬렉터임을 눈치챈 것이 아닐까. 네. 혹시 공범이 아닐까. 아니면 뭔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간의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다투다가 아니면은 나의 위협이 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서 죽였다. 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아니 뭐 저기 내 처남인데 네. 아이씨 뭐 이렇게 우발적으로 죽였어요라고 뭐 그야 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실제로 형량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이걸로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그 컴퓨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증거들, 컬렉터의 그 물들을 대상이 되는 거를 확실히 지웠겠느냐? 지우지 않았겠죠. 근데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누구 묻는데 거기 있었지. 빨리 지워달라고 그래야지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에 있는 시점까지도 그게 아까워서 못 지우고 있었다. 그래서 묻고 있었죠. 네. 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삶이에요. 얘네들은. 네. 콜렉터들, 트레이더들한텐 성착취물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고 삶이에요.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이거를 지우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교도소 안에서 나식 씨가 작성한 이상한 문건이 나옵니다. 또 이게 또 상황을 바꿨는데요. 당시 수사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씨는 교도소 생활을 하며 꾸준히 이상한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경찰이 수감실을 압수수색하자 낙서 같기도 하고 암호 같기도 한 글들이 잔뜩 써 있었습니다. 여러 문자와 기호들을 조합한 메모들. 마치 외국어나 신조어 같아 보였지만 나 씨는 자신만의 규칙으로 문서와 기호들을 조합해 암호를 만들고 꾸준히 비밀글을 작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기호들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360개의 기호는 알파벳과 숫자, 특수문자, 한글 자음과 모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의미가 있는 것도 있었고 해독을 방해하기 위한 의미 없는 문자도 있었습니다. 수사팀 분석 내용에 따르면 이 글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음란물 촬영에 대한 욕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이코패스를 펼치겠다. 음란물을 촬영하겠다. 여자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겠다. 남을 착하게 만들어 내 이익을 쟁취. 나 씨는 왜 이런 글들을 암호까지 만들어 비밀스럽게 적어놓은 것일까? 그는 정말 아동 연쇄 유괴범일까? 나 씨를 재조사하던 2008년 어린 시절 나 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피해자 허 씨가 등장하며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바로 옆집 근처에 살았고 그 형이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저랑 동생한테 그 야한 동영상인지 뭐 그런 거 보여주고 제 성기를 만지려고 하고 뭐 테이프로 막 찍으면서 이런 테이프를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허 씨는 나 씨가 비디오 촬영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나 씨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경찰의 자신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2년 나 씨의 비디오 테이프를 본 나 씨의 전 부인과 만나 비디오에 등장하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찰. 그 전처한테 비디오 테이프에서 봤던 여자의 생김새, 외모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하은이의 사진을 먼저 보여주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하은이와 흡사한 외모를 진술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3번 정도 확인한 후에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맞다 그랬어요. 나 씨의 전 부인은 영상 속 울던 여자아이가 하은이와 닮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허 씨가 진술한 성폭행 사건과 강진 초등생 실종 사건을 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감 중이던 나 씨와 허 씨의 대질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모른다. 그런 식으로 되게 여유롭게 웃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를 때리면서 짓던 그 웃음이랑 비슷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나 씨는 허 씨를 모른다며 잡아댔지만 허 씨는 나 씨의 방 내부 구조까지 자세하게 기억해냈고 이는 경찰이 과거 나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내부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더욱이 노랑장판에 창문에 신문지가 발려져 있었던 것까지 같았습니다. 결국 나 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나 씨는 또 다른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의 2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버렸다는 진술 그리고 버린 곳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당시 교도관 동경 일지에도 수감 중이던 나 씨가 2010년 7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현장 검증을 나갔다.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것일까? 하지만 이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현장 검증을 나간 나 씨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라는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컬렉터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록도 막 하고 또 기록을 보통 기록이 아니라 암호를 본인 만들어가지고 기록을 하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내용 자체는 분석을 해봤더니 사이코패스 수를 펼치겠다, 음란물을 촬영하겠다, 여자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겠다, 내가 가장 소중, 그리고 남을 착하게 만들어 내 이익을 쟁취 등을 파악을 해냈습니다. 이 전체적인 성향과 내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이거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렵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범죄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쪽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나름대로 뭐 안 들키려고 암호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면회온 가족들에게 컴퓨터의 데이터를 파괴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꼼꼼한 모습들이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이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앞서서 우리 성주 하은 양의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것하고도 혹시 어떤 성향적인 일치점은 있나요? 연결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범인이 두 놈 이상이라고 하면은 네.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 씨가 비체계라 하더라도 다른 놈이 최계형이면 그렇죠. 네. 이게 주종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아동 성범죄자, 연쇄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범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촬영을 하고 유통을 한 정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컬렉터죠. 어떤 네. 사업 같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는 본인이 하더라도 사업에 연관된 딴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순차적으로. 네. 원래 얘가 아동 그걸 찍는 걸 좋아하는 아동 성기호증 범죄자인데 네. 어떤 놈이 그거를 보고 같이 했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작정을 하고 두 놈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순차적 이렇게 쓸 수 있다. 아니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건 뭐 확정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좀 중요한 게 허 씨가 있습니다. 남성이고 이제 성인 남성이고 당시 어렸을 때 이 나 씨가 데려오라고 해서 자기 성범죄를 저지르고 촬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때 방의 풍경과 뭐 창문에 발려져 있는 뭐 신문지라든지 정확하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간 수사관들이 나 씨의 집모습과 동일했다. 또 한 가지 앞에서 하은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처가 맞다고 2002년에 봤다고 했던 테이프 속의 아이의 모습을 일부러 하은이 사진을 안 보여주고 물어봤고 그 외모가 너무 흡사해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맞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연결돼서 하나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실종 사건의 진범이 나 씨가 맞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지 진행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씨는 재판에서 허 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999년 이전에 몇 차례 성추행을 했을 뿐이라는 나 씨의 주장. 게다가 시간이 오래 흐른 뒤라 범행 일시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됐습니다. 2000년이었으면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나 99년 범행이면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사건. 나 씨는 99년 이전 사건임을 주장하며 1년 차이로 결국 공소시효로 인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자신을 향해 조여오던 수사망을 빠져나간 나 씨. 나 씨가 진범인지 아닌지 진실은 안개 속으로 다시 숨어버렸습니다. 그 후 세상에 다시 나 씨의 이름이 등장한 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과 결혼하게 해달라며 다수의 복지기관과 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나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고 여자친구가 엄마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어서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출소한 나 씨는 한 해 뒤 사랑하는 여자를 가족들이 학대한다며 방송사에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김 씨의 가족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연이 전화해서 이제 자기가 보호자니까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연이 집도 모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로 찾아갔죠. 이에 나 씨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자친구 김 씨와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와 음성 통화 내용, 그리고 김 씨가 그간 받아온 학대의 증거 등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나 씨와 여자친구를 분리 조치했고 여자친구인 김 씨를 피해자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나 씨는 과거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이번 사건처럼 간음하려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어머니로부터 학대당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김 씨한테 나 씨랑 살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함께 살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심리상담 내역에서도 김 씨가 의미도 모르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경찰은 도주 등의 우려로 나 씨를 2018년 9월 구속했고 장애인 강간, 감금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나 씨. 김 씨 가족들은 나 씨의 이런 행동에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수당 나오는 거를 알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바로 그 나 통장에 돈 들어오게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 애가 지적 수준이 한 6살 수준밖에 안 되는 걸 노린 거라고요. 17년 전인 2002년 비디오 테이프를 본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나 씨는 결국 이혼했지만 처남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다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나 씨.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나 씨가 이번 일로 구속되기 전 묘한 단어들을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8년 전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공소시효를 검색한 것입니다. 네, 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범죄, 이제 출소 이후에 다른 범죄를 하는 상황 때문에 다시 또 교도소, 구치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앞에서 이제 현장 검증에 나갔을 때 이제 허 씨가 진술해서 맞다. 그리고 이제 성주 하은이 내가 죽였다. 여자아이 둘을 내가 죽이고 내가 어딘가에 묻었다라고 하고 현장 검증까지 갔는데 거기서 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태완이법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99년도 이전에 자기가 범행을 걸 저질렀다고 주장한 이유가 공소시효 전이니까 그래서 이게 또 무죄가 돼 버렸거든요. 면소로 의해서. 근데 2000년에 발생한 거잖아요. 네. 지금도 이 피해자 허 씨에 관련 허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 거죠. 허씨 케이스는 공소권. 네. 근데 문제는 성주 하은 양은 2000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완 왜냐면 시체가 없잖아요. 네, 그건 미제가 안 그러니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빠져나갈 걸 다 빠져나간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럼 왜 처음엔 인정을 했을까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허 씨에 네. 대한 범행이 드러났잖아요. 네. 피해자 허 씨는 살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인정하고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태완이법 생기 그러니까 네. 변호사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라고 해서 엎어치기를 했다. 이후에 출소 이후에 나 씨의 행적이 좀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근데 경찰 말에 따르면은 이제 전에도 처음은 아니었다. 이 장애인 여성 뭐 가늠하고 뭐하고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너무 잘 알죠 이놈이. 왜? 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자친구를 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네. 우리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착취, 노동착취를 해도 이 경우는 법에 걸리지 않거든요. 혼인 관계니까요. 그렇죠. 네. 이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법을 되게 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것도 빠져나간 거죠. 근데 이제 나이대가 사실 이게 뭐 성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은 나이대가 앞에서는 이제 10세 정도 그리고 그 이전에 여자 아이들 남자아이 포함이었지만 지금 성인 여성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지적장애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심신의 그렇죠. 상태가 더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동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네. 몸이 작거나 이게 아니에요.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통제를 할 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상대방이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의 지금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나시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앞서서의 저희 강진에 있어서 아동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법제도를 정말 잘 알고 공소시효를 이용해서 무죄를 받은 전력, 허씨 사건이죠.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필 강진 연쇄 실종 사건의 공소시효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도 관심 있는 사건은 사건명을 검색을 합니다. 근데 사건명을 검색하지 그 사건의 공소시효를 검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범인이 아니면 사실 공소시효까지 검색할 이유는 잘 그렇죠. 없다. 예. 그리고 나씨란 놈은 이 건들이 다 아닐 거예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빈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2000년, 2002년 그 뒤에 빈 시기. 빈 시기에 그 거주했던 그 지역에 실종됐거나 아니면은 미제로 남았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미수에 남았던 거. 이걸 찾는 게 이 범인을 이 강진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데이터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렇죠. 다른 사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때는 미수였거나 네. 시도를 했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유사한 건. 그러니까 이걸 다 가능성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뭐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시신을 만일 예를 들어서 유기를 하거나 묻는다면 사실은 공간이 이렇게 돼 있다면 뭐 어떻게 멀리 차를 가지고 이동하지 못했을 상황이니까. 얘는 근데 차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당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주변 산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쪽으로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 산이나 바다에 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시체는 집에서 나와요. 아 자식, 네. 집이나 거주 공간에 네, 어디. 특히 옛날 집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큰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왜? 보통 시신은 바깥에 묻는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고. 사이코패스, 잔혹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 묻어요. 공간에 묻어요. 네. 묻거나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얘가 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고 보고 네. 교통수단이 있었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걸어다니면서 범행을 하는 거였다고 보면은 네. 매우 가까운 지역에 시체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꺼내서 살펴본 이유는 여전히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범인이 잡히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2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30살의 나이 컸다면은 20대 후반 30살의 나이에 성인이셨을 텐데요. 뭐 제가 어떤 책인가를 읽다가 이런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속 타는 냄새가 마을 밖까지 났다라는 진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전히 부모님들은 이 속 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생존의 확률은 적지만 범인을 만일 잡아서 심판대 위에 세운다면은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될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당국은 포기하지 않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다른 사건부터 찾아서 사건의 중심으로 다시 또 돌아오는 방법 혹시 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크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